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동 수학도서관 고등부 대표 강사 한승우 선생님입니다. 자, 2020학년도 1학년 2학기 양종고등학교 수학시험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리뷰를 좀 해보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총평을 좀 해보면은요, 작년 문제랑 난이도 차이는 체감상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학생들이 시험지를 처음 받았을 때는요, 이거 해볼만 한데 어려운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좀 쉬운 것 같은데 이런 느낌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 첫인상은 그럴 거예요. 왜냐면은 까다로워 보이는 문제들은 없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풀다 보면 이거 시간이 조금 부족하겠다, 또는 굉장히 단계들을 차근차근 잘 밟아야 된다라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마 시간이 부족했거나 나중에 그 시간 부족으로 인한 여러 가지 현상들 때문에 당황했을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배점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배점을 보시면 선택형 문제가 15문제, 그리고 서술형 문제 3문항이 나왔고요. 전년도랑 약간 배점은 좀 다르지만 서술형은 우리 24점, 그리고 선택형 문제 같은 경우 76점 이렇게 구성이 됐었어요. 시험 범위 자체가 도형의 이동에서부터 명제까지 이렇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도형의 이동 그리고 집합 명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선택형 문제는 5문제, 6문제, 4문제, 그리고 서술형도 각각 1문제씩 아주 골고루 출제가 되었습니다. 난이도는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없었고요. 다음과 같이 좀 중상, 중 이 정도, 극상 문제, 상 문제라기보다는 중상 문제, 그리고 중 문제, 그리고 약간 좀 쉬운 문제 이렇게 좀 구성이 됐었던 것 같고, 가장 중 문제가 가장 많았던 것 같고요. 서술형 문제도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마 친구들이 이거 쉬웠던 것 같아요 라고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아마 친구들은 다 쉬웠는데 나만 좀 시험을 못 친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자체를 아예 모르겠다라는 문제는 별로 없었고요. 그냥 차근차근 따박따박 풀어야 되긴 하는데 단계들을 좀 많이 거쳐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하고,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내가 약간의 실수라도 삐끗해버리면 당황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결국 전체적인 문제를 구성으로 봤을 때 기본에 충실하게 개념을 따박따박 짚어가면서, 그리고 문제를 충실하게 풀어가면서 공부하신 분들은 좋은 점수를 얻었을 것 같고요. 그냥 나 이 정도는 풀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느낌만 가지고 빠르게 넘어갔었던 친구들은 분명히 이번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못 받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문제를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좀 구체적인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체 문항을 다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중에서 특별히 좀 살펴봐야 될 문제만 좀 선생님이 찍어서 같이 문제를 보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양종고등학교 수학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어렵지는 않았고요. 1번부터 한번 쭉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1번, 2번은요, 첫 페이지 1번, 2번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3번 문제 잘 모르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3번 같은 경우는요, 명제, 어떤 x다라는 어떤이 들어가 있는 명제를 부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명제의 부정이 참이죠. 부정이 참이니까 주어진 명제는 거짓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x에 대해서 다음입니다 라는 명제를 부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이 문제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한번 부정을 해볼게요. 어떤 x를 부정한다면 모든 x가 될 겁니다. 모든 x에 대해서 무엇이 성립하면 되나요? x-n 곱하기 x-4가 0보다 작지 않다. 그렇죠?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이 명제만 만드시면은 여기서 말하는 모든 x라는 게 3과 5와 7만 있으니까 3, 5, 7 대입해서 부등식 조건 만족하면 됩니다. x에다 3을 먼저 넣어 볼게요. 3을 넣는다면 3-n 곱하기 3에서 4를 빼면 어차피 마이너스 1이니까요. 마이너스를 한 게 0 이상이다 라고 나올 거고, x에다 5를 대입한다면 5-n 곱하기 x에다 5를 대입하면 1이 될 테니까 얘가 0 이상이다 라고 나오겠죠. 마지막으로 x에다 7을 대입해보면 7-n 곱하기 7에서 4를 뺀다면 3이 될 겁니다. 그죠? 얘들이 0 이상이다 라고 나올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얘는요, 부등호 방향을 내가 그냥 곱하기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냥 3-n 곱하기 마이너스 1을 n-3이라고 바꾸고 0 이상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같은 방법으로 너는 부등호 방향을 바꾸면서 n-5가 0이야 라고 바꾸시면 될 거고, 역시 3은 의미가 없으니까요, 나눠버리신 다음에 n-7이 0이야 라고 바꾸신다면 공통의 범위가 되는 것은 3 이상
n은 5 이하다라고 아주 쉽게 나옵니다. 그럼 3과 4와 5 몇 개 있나요? 3개 있겠죠? 3번이다라고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명제 부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었던 거고요. 아마 이게 뭐지? 라는 친구들도 생각보다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자, 5번이에요. 자, 5번과 6번은 같이 얘기하려고 만든 건데 우리 친구들이 사실 집합을 다룰 때 여집합이 나오면 되게 헷갈려 하고요. 집합 문제는 사실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결하시면 굉장히 쉽게 해결이 됩니다. 고등학교 과정의 집합 문제는요, 벤 다이어그램만 아주 잘 활용하신다면 아주 쉽게 해결이 되는데, 우리가 여집합하면 자꾸 이런 버릇들이 있어요. A라는 집합이 있고 바깥쪽이 A의 여집합이다라는 조건이 있는데 A의 여집합이라는 것도요, 집합이거든요. 자, 이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전체 집합 위에서 두 개의 부분 집합 A와 B가 있을 거고요. 당연히 A의 여집합도 부분 집합이 되겠죠. 그런데 A 교집합 B는 8이라고 했고요. 원소의 개수가 A의 여집합과 합집합 B는 18개일 때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여라. 공식에 집어넣고 싶지만 우리가 시험이라는 환경상에서 이런 쉬운 문제는 빠르게 접근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A라는 집합 대신에 A의 여집합을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나는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B라는 집합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린다면 겹치는 부분 있고 없고 이렇게 그려주셔야 되겠죠. 그러면은요, 하나씩 볼게요. 지금 A 교집합 B는요,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B 교집합 A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B 교집합 A는요, B 교집합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 말은 뭡니까? B 차집합 A의 여집합이다. B 차집합 A 여집합은 이 부분을 말하는 게 되겠죠. 그럼 B 차집합 A 여집합의 원소 개수가 몇 개라고요? 8개구나. 여기 원소 개수 8개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의 여집합과 B의 합집합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려져 있는 벤 다이어그램 전체를 말하는 것인데 원소의 개수가 전체 18개 돼야 되니까 나머지 부분에 10개가 있습니다 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이때 뭘 구하라고요? 네,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세요. 구하니까 바로 10개라고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A의 여집합도 집합입니다.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철저하게 활용을 하시려면 이렇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6번을 볼 텐데 6번 문제는요, 우리가 진리집합을,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을 진리집합으로 바꿀 수 있겠느냐라는 형태의 문제가 됐었습니다. 사실 그냥 보자마자 바로 되셔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라고 했으니 보자마자 P라는 집합은 Q의 여집합의 부분 집합입니다 라는 거예요. 저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Q와 R, Q가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R은 Q의 부분 집합입니다 라고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럼 당연히 이 명제 대우도 참일 테니 Q의 여집합은 R의 여집합의 부분 집합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PQR의 관계들을 쭉 살펴본다면 PQR의 관계는 P는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고 Q의 여집합은 R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이런 관계도 있을 거고요. 전체적으로 대우로 바꾼다면 R은 Q의 부분집합이고 Q는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라는 관계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간단하게 또 한번 살펴보면 P라는 집합은요, 어디 안에 있어야 되고요. Q의 여집합 안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Q라는 것은 전체 집합의 바깥쪽에 있으니까 R이라는 집합은 어디 있어야 됩니다. Q의 부분 집합, R은 요 바깥쪽에 있어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왜? 이 밖에 있는 부분이 전체 집합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이 밖에 있는 부분 전체가 Q라는 집합이 되겠죠. 자, 그럼 살펴볼 때 첫 번째 P와 Q의 교집합입니다. P와 Q의 교집합은 P는 여기 있고요. 이거 지워버렸네요. P는 여기에 있고요. Q는 바깥쪽에 있는 부분인데 교집합이 없겠죠. 당연히 공집합 될 겁니다. 공집합과 R을 합집합하면 당연히 기억은 맞는 말이겠죠. 자, 그런데 R이라는 집합이 있고요. Q라는 집합이 있는데 R이라는 집합은 Q의 부분 집합이죠. 그럼 R에서 Q를 차집합한다면 당연히 공집합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P 차집합 Q의 여집합은요, P 교집합 Q와 같은 집합이죠. 위에서 공집합이라고 얘기했으니 공집합끼리는 당연히 같겠네요. 자, 디귿이 어마무시합니다. 디귿이 어마무시해요.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지 않겠지. 6번까지 왔는데 6번밖에 안 풀고 있는데 최근에 합답형 문제의 트렌드는요, 기억과 니은이 참이고 굉장히 복잡한
보기에 디귿이 있다면 보통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참인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내가 전혀 모르겠다라고 찍는다면 3번과 5번 중에 5번을 찍는 게 맞다라는 거죠. 물론 이거는 정말 급할 때 쓰는 팁이고요. 최근의 트렌드일 뿐이에요. 다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정석적으로 푼다라고 한다면 드모르강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아마 정석적으로 푸시는 분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드모르간을 써서 P의 여집합, 합집합 Q에다가 다시 교집합에 P 합집합 Q라고 하시고 거기서 R이라는 집합을 합집합한 거다. 그게 Q랑 같겠느냐라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잘 못하는 친구들이 어떤 걸 잘 못하냐면 여기에 있는 합집합 Q가 같다면 분배 법칙을 거꾸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P의 여집합, 교집합 P에다가 합집합 Q다라고 바꾸시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얘는 뭐가 돼요? 공집합이 되겠죠. 공집합과 Q의 합집합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누구예요? 그냥 Q예요. 그럼 결국 Q와 R의 합집합이 누구니? 라는 건데 Q와 R을 살펴보시면 당연히 누가? R이 Q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럼 Q와 R의 합집합은 당연히 뭐가 될까요? Q가 되겠죠. 복잡하지만 디귿은 맞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죠. 은근히 생각보다 많이 틀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7번 볼게요. 사실 우리가 그 평행이동, 대칭이동, 우리 도형의 이동에 대한 문제들이 몇 개 나왔었는데 이 중에서 오히려 뒤쪽에 있는 문제들이 더 쉽게 느껴지고요. 7번이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생각보다 많이 틀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부분에 있는 문제다 보니 집중력이 좀 있는 상태에서 푼다면 아마 정답률이 높긴 하겠지만 오히려 뒤에 있는 부분보다 앞에 있는 문제가 더 어렵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체감상 처음 문제를 봤을 때는 어려운 게 없어요. 체감상 처음 문제를 봤을 때 못 풀 건 없는데 막상 달라들고 나면 생각보다 계산량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량이 많을 때는요 정말 깔끔하게 풀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계산이 복잡하게 돌아가 버린다면 그럼 실수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평소에 정말 깔끔하게 계산을 하는 연습들을 좀 하셔야 되고 대충 눈으로 보면서 되겠지라고 공부를 하던 친구들은 이번에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으로 보면서 눈으로 보면서 쉬웠네 라고 느끼지만 막상 달라들었을 때 시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문제에 접근하지를 못하는 끝까지 답을 못 내는 그런 친구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7번 한번 볼게요. 지금 y는 x제곱이 있고요. 길기가 2인 직선에 접하는 점을 a라고 하자. 자, 얘는 a라는 놈은 여기서 끝났어요. 그럼 기울기가 2인 직선은 y는 2x 플러스 k라고 두고요. 자, y는 x제곱과의 접할 때의 접점이 바로 a가 된다. 그러면 얘를 연립했을 때 x제곱은 2x 플러스 k라고 두고 넘어갔을 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는 0이에요. 물론 판별식까지 보고 그러면 참 좋겠지만 결국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완전제곱식이 돼야지 접하는 거고요. 완전제곱식이 되고 접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 x는 누가 나옵니까? 1이 나올 겁니다. 그죠? 충분 x가 1이겠지. 어디까지만 보면 알 수 있어요. x의 개수까지만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럼 이 점은 y 꼴 x 제곱 위에 있는 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k 값 구할 필요 없이 아하 a라는 점이 1,1이었구나 라고 바로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 뒤로부터는 y 꼴 x 제곱이라는 2차 함수의 점이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문제 볼게요. 자, 전체적으로 쭉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여기에 1,1이라는 점이 있어요. 조금 과장되게 잡을게요. 1,1이라는 점이 있어요. 1,1이라는 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a라는 점이 1,1이겠죠. 원이 있는데 원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여기서 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 중요하겠죠. 원의 중심은 4,3이에요. 그리고 반지름은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4,3이 이렇게 잡혀 있을 거고요. 반지름 1인 원이에요. 그럼 원이 이렇게 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너무 작게 그렸나요? 원 조금만 크게 그릴까요? 네, 원 조금만 크게 그릴까요? 원 조금만 이렇게 크게 그리고 너는 4,3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AP와 요 위에 있는 점 B와 AP와 BP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이미 많은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제일 처음에 뭐라고요? 두 점 중에 우리가 확실히 쉽게 잡을 수 있는 점이 A의 대칭점이죠. 우리 X축을 이렇게 잡았을 때 X축에 대해서 A라는 점을 대칭시켜 버리면 A'이라고 했을 때 1,-1이라는 점이 될 겁니다. 이때 원 위에 있는 점과의 합의 최소가 되려면 그냥 A'에서 원 위에 있는 점과의 합을 최소를 구하시면 될 거고 이것은 당연하게
A'이라는 점과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하신 다음에 거기서 뭐야? 반지름 1을 빼면 된다. 너무 쉬운 얘기잖아요. 그럼 1,-1에서 4,3까지 거리는 x의 증가량은 얼마예요? 4에서 1 빼면 3이 되겠죠. 3의 제곱. y의 증가는 변화량 -1에서 3까지 얼마예요? 4잖아요. 4의 제곱. 루트 씌우면 이것도 편하게 구하기 5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5에서 누구를 빼주셔야 돼요? 반지름 1을 빼면 되겠네요. 답은 뭐라고요? 4라고요. 그래서 1번 하고 하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데, 여기에는 대칭에 나올 수 있는 되게 많은 얘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출제된 문제지만 많이 틀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타까운 일이죠. 자, 한번 다음으로 계속 넘어가 볼게요. 자, 9번입니다. 9번은 우리가 필요 조건이기 해당되는 결국 문제 조건을 수직선에서 해결하는 문제인데, 우리 친구들이 많은 습관이 그렇게 선생님도 우리 친구들한테 수직선 그려야 된다. 부등식에서는요, 수직선 그려서 무조건 시각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냥 진짜 말 안 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그냥 틀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조건인데 절대값이 있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값이 있지만 어렵지 않아요. 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Q이면 P다 라는 명제가 참이구나 라고 얘기했어요. 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할 때 헷갈리지 말라고 했어요. 참인 명제를 만들었을 때 가정을 보고 우리는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고, 결론을 보고 필요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P면 Q 아니면 Q면 P 중에 참이니까 도대체 누가 가정이고 결론인지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Q라는 것은 P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네요. 수직선을 그릴 때 그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간단하게 해볼게요. Q부터 정말 정리해 볼게요. Q는 x-9를 3보다 작다라고 만들 테니까 x-9가 3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3보다 큽니다. 전체적으로 9를 더하시면 6보다 크고 x는 12보다 작다. 간단하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이 문제인데, 절대값에 P를 보시면 절대값에 x-a가 4보다 크대요. 그 말은 x-a가 4보다 크거나 x-a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라고 나올 텐데, 위에 있는 케이스는 x가 4 플러스 a 또는 a 플러스 4라고 할까요? 4 플러스 a보다 크고요. 또는 x가 a-4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한번 수직선을 나타내 볼게요. 수직선에서 Q를 나타내는 게 훨씬 쉬우니까 Q는 이렇게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는요 6과 12 사이에 있습니다. 6과 12, 6보다 크고 12보다 작다. 네가 바로 Q라는 거죠. 내가 P를 그렸을 때 이 Q를 전부 다 덮어 씌워야 돼요. 그럼 만약에 X가 A 플러스 4보다 크다를 선택하겠다면 A 플러스 4가 여기 있어줘야 되는 거죠. 네가 바로 P가 돼야 됩니다. 얘가 바로 뭐라고요? A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럼 A 플러스 4는 확실하게 6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작은 거 맞고요. 같더라도 상관이 없죠. 등호 항상 성립하는지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A는 얼마 이하다? 2 이하다. 그럼 A라는 자연수는 1과 2 두 개가 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자, 만약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P를 다시 잡아주시면 6과 12를 다시 Q를 잡아주시고 P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P를 여기서 잡아주신다면 뭐보다 작다라는 게 바로 P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A-4라고 잡으시면 되겠죠. 그럼 A-4가 12보다 확실히 오른쪽에 있으니까 12보다 크다라고 같아도 상관이 없네요. 등호까지 확인하시면 아하, A는 얼마 이상? 16 이상이네요. 그러면 A는요 16, 17, 18, 19, 20까지 가능합니다. 20 이하니까요. 그럼 위에서 2개, 밑에서는 5개 있으니 전체 더해서 7개다라는 거 어렵지 않죠.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답은 5번이다라고 체크하실 수 있겠죠. 이런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잘 틀릴 수 있을 만한 문제 10번입니다. 자, 얘는요 도형의 이동이긴 한데 사실 지난 우리 시험 범위였겠죠. 그죠?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잘 하고 있느냐라는 문제라고 오히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선 y 꼴 x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직선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먼저 L이라는 직선에 대한 식은 간단하게 나올 거예요. y 이꼴 x-m이구나. 이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이 있고요. 직선 L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원 대충 그릴 거고요. 직선 이렇게 대충 그릴 거예요. 기울기 1일 테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이때 잘린 현의 길이, 요 현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2루트 3이라고요. 자, 원과 직선이 만날 때 현의 길이는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을 이용한 피타고라스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자, 그럼 원의 중심에서 수선을 이렇게 내리면 현의 길이도 정확하게 2등분이 될 거고요. 특수각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2루트 3이니까요. 얘가 얼마가 돼요? 루트 3이 되겠죠. 반지름이 얼마였어요? 4는 2의 제곱이니까 반지름이 2입니다. 2대 루트 3대 1. 아하.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1이구나 라고 금방 해결이 돼요. 원의 중심은요 2,3이잖아요. 문제를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결국 문제는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됩니다. y는 x-m 일반형으로 나타낸다면 x-y-m은 0이다 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이 직선과 2,3이라는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라고요? 1이라고요. 그게 가능한 모든 실수 m 값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한 거죠. 자,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2,3을 대입하면 2-3-m이 될 거고 그게 바로 1이 되면 좋겠습니다. 절대값 안을 살짝 정리하시면 절대값에 뭐가 되나요? 절대값에 m 플러스 1이 되나요? 절대값에 m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게 얼마가 되나요? 루트 2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m 플러스 1이라는 것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거고 m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입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를 더해주세요 라고 한 거니까 결론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1번입니다. 다 풀어놓고 틀리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요. 원에서 잘린 현의 길이, 그죠? 원과 직선이 만나서 잘린 현의 길이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그리고 반지름을 이용한 피타고라스를 이용한다. 잘 알아두시면 잘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우리 11번 문제는요 풀다가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당황스러운 게 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사실 시험에서는요 별거 아닌 게 굉장히 신경 쓰이면서 당황스럽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내신을 계속 공부할 날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시험 문제를 만났을 때 절대 당황하지 말고 자신의 답에 항상 확신을 가지면서 정석적인 풀이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1번 볼게요. 자연수 n에 대하여 두 개의 집합 a,n과 b가 있는데요. AN과 B의 교집합이 B라고 했어요. 그 말이 뭡니까? AN과 B의 교집합이 B다. 그렇죠. B가 바로 AN의 부분집합입니다. 라는 거예요. 아, BN이 AN 안에 다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BN이 아니죠. B의 원소들이 AN 안에 다 들어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AN을 봤더니 절대값을 풀어야 돼서 x 플러스 1의 절대값이 얼마 이하입니다. 10-n 이하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n이라는 것은 자연수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이 분홍식 자체가 성립하려면 당연한 얘기지만 10-n이라는 것 자체는 0 이상이 돼주셔야 돼서 n이라는 것은 10 이하의 자연수구나 라는 거예요. 물론 보기에는 10보다 큰 것 자체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먼저 이 절대값을 풀어주시면은요 x 플러스 1이라는 게 얼마 이하? 10-n 이하고요. 그리고 뭐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마이너스 10 플러스 n 이상이 돼야 돼요. 전체적으로 1을 빼버린다면 마이너스 11 플러스 n 이상이고요. x는 얼마? 9-n 이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얘가 바로 뭐라고요? AN이라고요. 이제 수직선으로 그려주셔야죠. 수직선을 쭉 그렸을 때 원소들을 나타내보면 B의 원소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과 2와 4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내가 AN을 나타낸다면 AN은 이렇게 모든 B의 원소들을 덮어줄 수 있으면 되겠죠. 그게 바로 AN이 되면 됩니다. 그죠? 그럼 AN은 얼마 이상? 마이너스 11 플러스 N 이상 그리고 9-n 이하예요. 자,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마이너스 11 플러스 n이 3 이하가 돼야 되고요. 9-n은 4 이상이 돼야 되는군요. 라고 나오겠죠. 자, 여기서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보세요. 앞에 거는요. 얘를 쭉 풀어주시면 11을 넘겼어. 그럼 n이 얼마 이하라고 나오니? 양변에 11을 더할 테니까 8 이하라고 나와요.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보통 예상하기는 n은 얼마 이상 8 이하 이렇게 나오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넘겼다 해봤더니 n이 얼마 이하라고 나오냐면 그냥 5 이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거 뭐지? 내가 잘못했나? 라고 해서 당황해서 5 이상 8이야. 5, 6, 7, 8 답은 4개. 답이 없어.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찍는 친구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다 에라 모르겠다 8 이렇게 찍어버리는 거죠. 자,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럼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자연수 n이잖아요. 결국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자연수 n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n은 5 이하가 되겠죠.
자연수라 했잖아요. 처음에 자연수 n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는 게 뭐냐면 처음 문제 조건을 까먹어 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두 줄 읽고 나면 한 세 줄째 들어갈 때 첫 번째 줄에 뭐가 있었는지 기억을 못해. 항상 문제를 읽을 때 동그라미 치는 연습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자연수 n이기 때문에 1 이상 n은 5 이하니까 몇 개밖에 없어요. 5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1과 5의 합이니까 따라서 답은 6이다라고 하겠죠. 개수라고 5개 찍어도 안 되겠죠. 최소값과 최대값. 그나마 자연수니까 개수라고 하면 5개라고 좀 더 쉽게 했을 텐데 거기에다가 좀 아주 사악하게 최대값과 최소값이라고 해서 아마 8과 5를 더해서 13 어디 갔지? 이렇게 찍는 친구들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 조건 끝까지 잘 읽으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사실 그 위에 뭐 13번, 14번 이런 케이스는요,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13번 같은 경우도 사실 문제는 좌표딱 설정해서 하면 어렵지 않은데, 아마 여러분들이 계산량이 좀 많다 보니까 시간이 좀 부족해지는 그런 역할을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4번 같은 경우도요, 굉장히 쉽습니다.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도록 스몰 a라는 놈, 절대값도 있긴 하지만 스몰 a라는 놈이 누가 돼야지 3이라는 놈이 b의 원소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 케이스 나누기만 하시면 돼요. 문제는 계산량이 많다는 거. 그래서 이제 살살 패닉에 빠졌을 거고요.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 객관식 문제가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 못하는 논리추론 문제입니다. 우리가 명제에서 논리추론 문제는요, 사실 되게 쉬운데 요즘 친구들이 문해력이 떨어져. 문장을 해결하는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해결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한번 보시면은요, 한 사람의 진술만 참이다라는 거예요. 다음 진술 중 한 사람의 진술만 참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범인을 찾아라라고 했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누가 참이지? 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씩 A가 참일 때부터 보시면 돼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지면 그게 답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만약에 A가 참이라고 해봅시다. B가 범인입니다 라는 A가 참이다 라고 할게요. 첫 번째 케이스. A가 참이라고 해서 B가 범인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B는 범인이 맞는데 A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참을 말하고 있는데 거짓말을 말하고 있으니까 B는 거짓말하는 거 맞습니다. 이까지 큰 문제가 없어요. B가 범인이 맞는데 A가 범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 C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B가 범인이기 때문에 D는 범인이 아니죠. 그럼 전 범인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한 D가 말한 것은 참이 돼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가만히 보시면 A가 참이라면 D도 참이 돼버리기 때문에 참이 두 개가 되죠. 제가 범인입니다. 이는 뭔가요, 얘는? 네, 이상한 친구죠. 하여튼 참이 두 개가 돼버리기 때문에 얘는 모순입니다. 그냥 하나씩만 따져보면 돼요. 그럼 A는 참 아니면 거짓일 테니까 당연히 A는 두 번째 거짓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A를 이제 거짓이라고 하고 두 번째 사람 B가 참이라고 해봅시다. 자, B가 참입니다. A는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참이죠. 그러네요. A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말 자체가 참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 되겠죠. A가 범인입니다. A가 범인이 아닐 수도 있죠. 그냥 거짓말쟁이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역시 A가 범인이라는 말 거짓말일 겁니다. 전 범인이 아닙니다라는 말은 거짓말이 되면 됩니다. 제가 범인입니다. 이게 뭔가요? 거짓말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참, 거짓 다 개수가 맞아요. 자, 그럼 범인 한번 특정 지어 볼까요? 전 범인이 아닙니다라는 말이 거짓이라면 따라서 누가 범인이 됩니다. 그냥 D가 범인이 되는 거죠. 더 이상 할 필요 있습니까? 4번이 되겠지. 결국 참의 개수가 몇 개인지만 찾으시면 논리적으로 아주 쉽게 올 수 있어요. 몇 개 되지도 않아요. A가 참일 때, B가 참일 때, 그래도 모순이 나오면 C가 참일 때, D가 참일 때, E가 참일 때 하나씩 해보시는 거 크게 오래 걸리지 않는데, 이게 15번 정도에 있다 보니 시간은 급하고 빨리 찍어야 되고 마음은 급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앞에 있는 객관식 문제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는 좀 쉬워 보이지만 막상 달라들었을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였다면, 서술형 문제는 그렇게 난이도보다는 평이했던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는요, 그냥 필요 조건이다라는 거, 주어져 있는 집합의 포함 관계만 잘 이용해서 Q가 P의 부분 집합입니다라는 것만 잘 보이시면, Q가 P의 부분집합, Q이면 P다가 참이니까 결론이네요. P는 필요 조건이다라고만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나머지 서술형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서술형 문제고요.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자, 지금 2번과 3번에서 문제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친구들이 1번은 정말 잘했을 거예요.
지금 1,3메뉴의 점 a, a 플러스 4가 있습니다. y =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 점을 b라고 그랬어요. 1번 답은 바로 나와요. 자, b라는 점은 a 플러스 4, a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b를 원점에 의해서 대칭시킨 점을 c라고 했는데 부호를 다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라고 부호를 바꾸시고요. 컴마 마이너스 a라고까지 써주셔야 되는 거지. 이거 되게 잘못해가지고 틀린 경우 되게 많을 거예요. 마이너스 a라고만 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x 좌표 전체의 부호를 바꾸셔야죠. 그죠? 자, 그래서 1번은 이렇게 그냥 나타내시면 됩니다. 자, 2번은요 90도임을 증명하시오라고 돼 있는데, 자, 뭐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왜냐면은요 잘 생각해 보시면 대칭 이동이라는 게 되게 재밌는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단 a라는 점이 1,3면에 있는 점이고 a, a 플러스 4입니다. a라는 점이 a, a 플러스 4입니다. 그리고 얘를 어디에 대해서, 원점에 대해서 그대로 대칭 이동을 해요. 원점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제일 처음은 y =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죠. y =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이렇게 한다면 b라는 점이 이렇게 나올 거고, b라는 점은 a 플러스 4, a가 되겠죠. b라는 점은. 그러고 나서 b라는 점을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 이동을 합니다. 얘가 바로 뭐라고요? c라는 점이고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때 느낌적인 느낌으로 봐도 이 삼각형 직각삼각형 될 것처럼 보여요. 그럼 여기서 친구들이 뭐냐면 누가 직각인지를 몰라요. 됐나요?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요. 이렇게 생겼겠죠. 자, 그럼 이렇게 생긴 점에서 직각을 잘 찾아보시면 어떻게 만드시면 되냐면요. 첫째, 느낌적인 느낌으로 예쁘게 잘 그렸다면 각 A가 직각처럼 보여요. 그래서 AB의 그래프 직선과 직선 AB의 기울기와 직선 AC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둘이 수직으로 만난다는 거 보이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럼 AB의 기울기를 한번 보시면 x의 차이는요 a-4에서 a를 빼버리면 4가 될 거고요, y 차이는 a에서 a-4를 빼면 마이너스 4가 되니까 ab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에 a와 c의 기울기를 보시면은요, ac의 기울기를 보시면 a에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를 빼버리면 2a 플러스 4가 되고요, a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a를 똑같이 빼버리면 역시 2a 플러스 4가 돼서 이때 기울기는 1이 됩니다. 둘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AB 기울기와 AC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므로 따라서 AB와 AC는 수직이네요. 각 A는 수직이네요. 나오네요. 각 A가 90도를 증명하는 거였죠. 간단하게 해결이 되죠. 아니면 센스 있는 친구들은 역시 별에도 이렇게 나와 있던데, 그냥 봐봐. 너는 당연히 중점이야. 대칭이동이니까 거리가 당연히 같겠지 원래. 그죠? y =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지만 좌표가 같잖아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는 같습니다. 그러면 이 거리들이 다 같죠. 그럼 결국 뭐가? O라는 점이 삼각형 ABC 외심이니까 OA, OB, OC가 모두 같고 BC의 중점이므로 외심의 성질을 이용해서 결국 너는 수직이다라고 깔끔하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요, 뭐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노가다를 좀 띄실 수도 있고 사선식을 이용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거리 공식을 이용하시면 AB의 길이랑 AC의 길이가 어차피 뭐였으니까 수직이었으니까 얘들을 이용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자, AB 사이의 길이 한번 구해 볼까요? AB 사이의 거리. AB 사이의 거리는요, X좌표 차이가 4고 Y좌표 차이도 4니까 얘는 4루트 2라고 하시면 되겠죠. AB의 길이는 여기다 쓰겠습니다. AB의 길이는 4루트 2가 될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AC의 길이를 구하시면 되겠죠. AC의 길이도요, 사실 X좌표 차이 자체가 얼마기 때문에 X좌표 차이가 2A 플러스 4기 때문에요. 어차피. 그러면 사실 45도짜리라서 금방 나와요. 얘도 2A 플러스 4 곱하기 루트 2가 바로 AC의 길이가 될 겁니다. 그럼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변의 길이 4루트 2와 2a 플러스 4 곱하기 루트 2의 곱이다 라고 하시면 될 거고, 그게 바로 얼마라고요? 64가 되겠죠. 자, 정리 살짝만 좀 해볼게요. 여기 있는 루트 2들을 2분의 1과 같이 없앨 거고요, 양면에 8로 나눠주면 a 플러스 2는 8이 나오고요, 결국 a는 6이다 라고 구하는 것까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3번 쉽게 하셨을 거예요.
자, 마지막 우리 서술형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가 아마 가장 어려운 문제였을 거고 사실 별거 아닌데 이쯤 오면 이제 멘탈도 나갔고 시간도 없고 문제는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틀렸을 것 같습니다. 자, 집합 A는 1, 2, 3, 4, 5가 있어요. 집합 A는 1, 2, 3, 4, 5가 있습니다. 자연수 M에 대해서 A와 M이 서로서가 되는 모든 A의 원소를 하는 집합을 AM이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아, 여기 있는 애들하고 서로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줬어. 뭔 말인지 잘 모를까봐. 자, A3은 1, 2, 4, 5예요. 자, 1, 2, 3, 4, 5라는 집합 중에서 3이랑 서로 소인 것은 1과 2와 4와 5가 있잖아요. A3은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AM이라는 것은 1과 2와 4랑 4의 부분집합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M이라는 것은 1 또는 2 또는 4 이렇게 서로서가 될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1, 2, 4의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1도 있을 거고 2도 있을 거고 4도 있을 거고 1, 2도 있을 거고 1, 4도 있을 거고 1, 2, 4도 있을 거고 공집합은 좀 그렇잖아, 그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2, 4도 안 했네 내가. 2, 4도 쓸게요 그냥. 아유, 네, 이렇게 쓰겠습니다. 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공집합이 될 수 있는 공집합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수든지 간에 1과 서로서잖아요. 그럼 첫 번째, 만약에 1과만 서로서라고 합시다. 즉 AM이라는 게 1, 2, 4를 원소로 가지는 부분집합이 되니 AM이 1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1, 2, 3, 4, 5 중에서 서로소인 게 1밖에 없다는 것은 2, 3, 4, 5와는 서로소가 아니란 얘기잖아. 자, 근데 서로소의 개념을 좀 잘 이해를 해보시면, 물론 서로소라는 것의 의미는요,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수의 관계예요. 교집합이 그죠? 우리 집합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두 개의 자연수에서 최대 공약수가 1인 또는 최대 공약수가 1인, 공약수가 1밖에 없는 두 수의 관계가 되는데 겹치는 소인수가 없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서로서는 소인수 입장에서 보시면 되게 편하거든요. 겹치는 소인수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2, 3, 4, 5에 있는 소인수는요, 2와 3과 4는 어차피 2의 제곱이고 5니까 2, 3, 5만 주목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1과만 서로소라는 것은 M이 가지고 있는 소인수라는 것은 2와 3과 5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자, 결국 여기 있는 거는 소인수로 안 가져요 라는 의미예요. 3이라는 것은 1, 2, 4, 5를 소인수로 가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AM이 1이라는 것은 소인수 2, 3, 5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거랑 같은 의미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2, 3, 5를 모두 가진다면 2와 3과 5를 그냥 단순하게 곱했을 때 30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M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AM이라는 집합이 1이 된다라고 한다면 얘는 뭐예요? 30의 배수가 되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M이라는 게 단순하게 30의 배수가 되면 소인수는 1과만 서로소가 될 거고 2와 3과 5라는 소인수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럼 30의 배수는 몇 개 있어요? 네, 30과 60과 90, 100 이하에는 딱 몇 개 있습니다. 900이라 썼네요. 90까지 전체 3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만약에 AM이라는 게 2를 원소로 가진다고 했을 때 1은 무조건 가져야 된잖아. 1은 무조건 모든 수와 서로 소니까요. M이 뭐든지 간에 1은 가져야 되고요. 2를 가진다 생각해 봅시다. 그 말은 뭐예요? AM은 소인수로 2를 안 가져요. 그러면 당연히 2와 서로 소면 4랑도 당연히 서로 소일 수밖에 없어요. 왜? 4는 그냥 단순하게 2의 제곱이니까. 이런 얘기죠. 2의 배수가 아니면 4의 배수도 아닌 거예요. 그럼 AM이 2와 3, 그러니까 2와 3을 가진다면 M은 누구는 소인수로 가진다는 얘기예요. 3, 5가 없네? 3과 5는 소인수로 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3과 5는 소인수로 가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M이라는 것은 15의 배수인데 2는 안 가져야 되잖아. 2는 안 가져야 되잖아. 그죠? 따라서 15의 배수면서 2는 안 가져야 되니 15의 배수 중 홀수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15가 있고요. 30 있고요. 30은 짝수니까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5가 있을 거고 60은 짝수라서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75가 있을 거고 90은 짝수라서 안 되고 그 뒤로는 없겠죠. 그래서 역시 몇 개 있어요. 이때도 3개 있습니다.
물론 단순하게 1, 2, 4잖아. 그럼 3과 5만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 m은 3과 5만 가질 수 있으니까 15의 배수여겠네. 전체 6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전체 m의 개수는 몇 개다? 6개다 라고 쓰시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가장 해석하기 어려워하는, 우리 친구들이 가장 어렵게 해석하는, 어려워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정확한 뜻만 이해하시면 되게 쉬웠을 텐데 이쯤 오면 아마 멘탈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아마 접근하는데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분석은 마치고요. 다시 한번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체적인 문제를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기본 개념부터 충실하게 잘 잡은 다음에 그 개념이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하나하나 풀어봐야 되겠죠. 결국 원론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많이 풀면서 시간도 아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일단 기본 개념이 잡혀 있지 않으면 뭐 당연히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이번 시험을 보시면 뭐 학생들의 변별력을 가르기 위해서 막 함정 문제를 막 섞는다든지 또는 뭐 되게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꼬아가지고 그런 형태의 문제들은 양조근 문제에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착실하게 우직하게 차근차근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점수가 잘 나왔을 것 같고요. 그냥 대충대충 공부를 했거나 내가 개념을 두리뭉실하게 알고 문제만 급하게 대충대충 풀어본 친구들은 어느 정도 점수가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정도를 걸어야 되는 굉장히 교육적으로 되게 좋은 시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 이렇게 좀 분석을 해봤는데 어떤가요? 좀 수학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던가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도 여러분들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